안녕하세요. 한의사 박진영입니다.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성인 ADHD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죠? 이 모노아민 하이퍼서시스, 내가 영어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모노아민 가설이라는, 이게 지금 현재 이 ADHD도 마찬가지예요. 뇌에서 그 신경 전달 물질이 있는데, 그 중에 뭐 이 세 가지, 뭐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은 또 뭐 아드레날린이라는, 똑같은 말이니까 뭐 에피네프린, 아드레날린, 노르에피네프린, 노르아드레날린.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보면은 정신적인 문제, 뭐 우울증이라든가 뭐 조현병이라든가, 그 안에는 또 이 ADHD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어떤 정신적인 문제가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의 어떤 그런 양이라든가 그런 배합에 잘못돼서 이런 병들이 온다는 그런 어떤 생물학적인 가설에 의건, 가설이 뭐 진짜가 아니고 완전히 이게 정말 이게 진실이다라고, 진리다라고 밝혀진 거 아니고 그냥 가설을 세워서, 그래서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그런 어떤 약들을 개발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쓰는 어떤 그 정신성 의약품들이 전부 다 이 가설에 의해서 지금 만들어지고 또 복용하고 또 진단의 기준을 삼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신과 의사가 아니니까 정확한 것은 정신과 의사분들한테 물어보시고. 그런데 이게 가설이지 않습니까? 이게 진리가 아니고 가설인데, 앞으로 점점 더 많은 그런 신경 전달 물질이 또 밝혀질 것이고, 또 그런 어떤 신경 전달 물질의 어떤 정확한 기전이나 작용이 앞으로 점점 밝혀지면은 이 가설이 또 무너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가설을 어떻게 보면은 가설을 어떻게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그런 약물 제제 자체가 우리한테 많은 어떤 부작용이나 반작용, 그런 피해를 일으킬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지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정말 그런 심한 그런 정신병, 조현병 그런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그런 약을 잘 드셔서 정말로 정말 뭐 기적과 같이 좋아지는 그런 케이스도 있다고 하니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예를 들어서 10명 중에 그런 분들이 뭐 두세 명 있다. 근데 나머지 7, 8명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처음에는 이 약에 반응을 해요. 정말 아주 뭐 기적같이 반응하지만 점차 약을 쓰면서 뭐 10년, 20년 후에 이를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근데 이 약이, 이런 약들이 지금 많이 쓰여지는 때가 지금 90년대 이후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뭐 30년뿐이 안 됐잖아요. 점차 어떤 그렇게 되는 어떤 부작용이라든가 반작용, 그런 것들이 밝혀지면 이런 약들이 어떻게 보면 개선이 정말로 필요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고, 또 설사 제가 이제 보면은 설사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명 중에 한 두세 명이 좋아졌다 하지만 나머지는 이 약을 드심으로써 굉장히 어떤 그런 부작용으로 고생하시는, 제가 뭐 이런 약들을 내가 먹어본 적이 없고,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그 인터넷, 제가 이제 이걸 하다 보니까 이제 인터넷 댓글을 보게 되잖아요. 뭐 정신과 의사들이서 뭐 약을 쓰면 된다 그런 식으로. 왜냐하면 생물학적인 이런 어떤 이 가설에 의해서 이런 물질들이 문제가 있어서 약으로뿐이 어떻게 보면 치료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런 약들을 정신과 의사들은 밀고, 그렇죠? 좀 정신과가 굉장히 바빠지잖아요. 뭐 3년 사이에 뭐 77%가 늘었다는 그런 통계도 있고, 또 뭐 옛날에는 정신과에서만 썼지만 뭐 이런 다른 뭐 내과라든가 뭐 청소년과 그런 데서도 쓸 수 있다는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니까, 그런 것들이 어떤 약에 대한 그 만연, 그렇죠?
옛날에는 또 이렇게 또 옛날에는 그 정신과약 먹으면은 좀 어떻게 좀 약간 타부시한 게 또 있죠. 그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정신과약을 먹어야 되는 어떤 그런 사회적 그런 어떤 미디어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성인 ADHD. 요즘 저도 이 TV만 틀면 이 용어가 나와요. 그런 어떤 그 사회적인 그런 통념이 점차 이런 것들을 용인해주고 오히려 좀 약에 대해서 쓰는 것을 또 관대하게 생각하고 물론 꼭 필요할 때는 써야 되겠죠. 하지만 일반 분들도 저도 인터넷에 찾아봤어요. ADHD의 어떤 그런 이렇게 문항이 있더라고요. 문항이 제가 6가지 문항한테 제가 5가지더라고요. 그리고 11개 밑에 정신과 의사하고 상의하십시오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저도 근데 저는 그런 약 먹을 이유가 없잖아요. 먹을 필요도 없고. 하지만 이런 것들이 정말로 점차 사회적인 통념상으로 이렇게 묻혀서 그게 당연시 가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그렇죠. 우리 어린아이들 청소년기에는 8%에서 10%가 그 ADHD라고 하고, 물론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제 성숙이 되겠죠. 정신적인 성숙이 돼가지고. 그런데도 성인 ADHD가 한 3에서 4%, 5%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인구는 말하면 150만 명. 새로운 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환자분이 너무 많이 늘어나는 거죠. 나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설문지를 보니까 나도 정신과 의사하고 상의해보래요. 그러면 옛날에는 정말 정신과 약 그런 걸 먹은 사람들 보면은 우리 주위에는 그렇게 먹은 사람이 없었으니까 저는 굉장히 좀 이상하게 좀 약간 이렇게 봤는데 요즘은 마음의 감기라고 해가지고 많이 쓰고 그래서 그런 어떤 약 복용의 허들이 너무 낮아진 게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심히 우려스러운 바입니다. 그러니까 그 댓글 자꾸 제가 왜 댓글 하냐면은 정신과 의사들은 이런 말을 안 해주잖아요. 근데 직접 본인이 복용한 사람들이 그 자기의 속마음 정신과약 먹어가지고 그냥 머리가 하얗다, 나는 회색 지대에 사는 것 같다, 물을 막아놓은 것 같다, 정말 사실적인 그런 약을 먹은 직접 사례자들이 말하는 거 보니까 마음이 감기라고 했는데 감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정신과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암 환자가 항암제를 안 쓰면 어떻게 되나? 그럼 감기가 아니라 이거 암이란 말입니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항암제를 쓰는 암 환자에 비교한다는 정신과 의사는 잘 한번 그런 어조를 바꿔야 되지 않나. 마음 감기인 줄 알았더니 암 환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물론 저도 이런 약을 안 먹어서 여기에 대한 기전 자체도 잘 모르겠고 하지만 감기인지 알고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약을 먹었는데 그게 그 화공약품 아닙니까? 합성 마약이 코를 탁 깨어가지고 평생을 먹어야 되는 그런 정말 난처한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정말 필요한 분들은 꼭 써야 되겠죠. 하지만 이게 무슨 전가의 포도처럼 그냥 다 휘둘려가지고 사람을 이상하게 만들어내고 또 한마디로 약쟁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그런 약에 코가 깨어서 평생을 살아야 되는 것도 좀 안타까운 상황도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그게 저는 우려스럽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요. 정말로 그 약이 꼭 필요한 경우가 있겠죠. 당연히 있으라 생각하고 정말 아주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로 심한 사람들은 그런 약에 도움을 받아가지고 정상적인 생활도 하고 정상적인 취업도 하고 정상적인 가정생활도 꾸리고 그렇게 해서 잘 사시는 거 정말 좋습니다. 하지만 이게 마음의 감기니까 가볍게 또 설문지 보니까 또 그래 또 일에 또 집중력을 좀 높이자 해가지고 그래서 딱 약을 먹는 순간 이게 평생을 그 화공약품에 코가 깨어서 평생을 갈 수도 있다. 근데 그런 면에서 제가 상당히 우려스러운 일이고 요즘 마약과 전쟁 많이 있잖아요. 아마
그런 그 피터 브레겐 그분 하버드 정신과 출신인데 그분 항상 말하는 것이 그거잖아요. 그런 약을 씀으로써 그렇죠? 뇌 직접적인 뇌 신경 전달 물질을 건드리는 약을 씀으로써 어떻게 보면 마약에 취약한 자꾸 이렇게 좋은 거 봐요. 그러니까 좀 더 강한 그쪽으로 이렇게 중독.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좀 이 마약이라는 것은 정말 이게 한 번 하면은 돌아올 수 없는 그 강을 건너는 그런 건데 정말 한 명이라도 한 분이라도 그런 쪽으로 빠져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지금 영상을 찍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군대 이제 갔다 왔는데 병장으로 제대를 했는데 군대 가면 흔히 있잖아 고문관 해가지고 그 부대 한두 명 거기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학교 다닐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이제 학교 때도 고문관 하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을 또 성인 ADHD에 연결시켜서 치료가 필요하다. 이제 물론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하지만 제가 보니까 이 학교에서 조금 그런 고문관을 했던 또 뭐 군대에서 공무원 사회 나가니까 굉장히 잘 살아요. 그리고 재밌게 더 잘 살더라고요. 그러면은 이게 뭐냐 이거죠. 이 틀이죠 틀. 사회적인 뭐 군대 어떻게 보면 학교도 마찬가지죠. 자, 이 틀에서 벗어나고 싶은 사람들 있죠? 어떻게 보면 이게 정상적이지 않습니까? 그 틀에서 앉아가지고 우리가 공부하는 참 기계도 아니고 이 틀을 벗어날 수 없는 스트레스 많이 쌓이겠죠. 또 사회적인 어떤 제약, 규약 그런 것도 많고. 저는 제 생각에 이런 분들 자기가 좋아하는 운동을 계속 몇 년 시킨다든가 아니 좋아하는 여행을 몇 년 가면 이런 증상이 있겠어요? 의자에 앉아가지고 하니 되겠냐고요. 요즘 여행 유튜브들 너무 재밌게 하잖아요. 그분들 너무 재밌잖아요. 그런 분들이 여기에 걸릴 일은 없을 거다. 그러니까 또 저는 또 그런 생각을 해요. 만약 ADHD가 유전적으로 유전적이라는 것도 있으니까 만약에 열성이라면은 그렇죠? 유전적으로 우선 있고 인자가 있고 열성 인자가 있다 그러면 아니 이건 이게 정확한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 살아남았다는 얘기는 꼭 이런 분들이 정말 옛날 원시시대나 어떤 농경 문화에서는 더 일도 잘하고 그렇죠? 더 예를 들어가지고 민감하니까 더 어떻게 보면은 생존 능력이 더 뛰어나지 않나. 요즘 앉아가지고 서류 보고 이런 류의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특출한 그런 업태라든가 자기가 특출한 어떤 그런 어떤 직업이라든가 거기에 맞았기 때문에 이 유전적인 인자가 있을 수 있다.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 밖에 나가서 놀고 여행 가고 그런 거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앉아가지고 하기 싫은 일을 하니까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한의학적으로 ADHD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게 있죠? ADD 이런 표현 쓰죠. 이게 뭐냐면은 ADHD에서 이 하이퍼 액티비티죠. 이걸 딱 뺀 것이 이거죠. 조용한 ADHD. 조용한. 자, 이거 봤을 때 이게 보면은 우리 한의학적으로는 이게 허증이죠. 허증. 이건 실증. 이렇게 진짜 이렇게 써도 되고 또 이렇게 또 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 전에, 자, 허증이란 뭡니까? 조용하다는, 그리고 굉장히 소심해지고, 그렇죠? 굉장히, 뭐랄까, 조용하죠? 뭐, 한쪽 이렇게 동굴로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이제 있고, 이 실증은 뭡니까? 가만히 있지 못하고, 막 움직이고, 소리 지르고, 남, 이렇게 때리기도 하고, 물론, 그런 어떤, 그 행동 그 자체로 이걸 이렇게 나눌 수도 있어요. 근데 보면은 이런 허증의 개념은 그렇죠. 잘 안 먹고 그렇죠. 또 뭡니까 조금 약간 좀 진땀도 흘리면서 야위어가겠죠. 뭐 바람도 체중이 좀 약간 그러니까 좀 약한 아이들이에요. 약한 아이들. 그리고 반대로는 실제 뭐 밥도 뭐 막 먹고 막 애들 보면 막 이렇게 하고 그런 애들이 좀 약간 뚱뚱한 그런 친구도 좀 있을 거예요. 이런 친구들 말은 자체요. 이 한의학적으로 보면 항상 보면은 음과 양을 따지죠. 허증, 실증, 그 다음에 어떻게 뭐 한증이죠. 그 다음에 혈증. 그래서 음양, 한열, 허실, 뭐 표리도 있는데 그거 빼고 그냥 음양, 한열, 허실 이 세 가지만 잘 구분해서 치료하면은 상당히 좋은 효과, 나쁘지 않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구분해서 쓰는 게 아니잖아요. 뭐 콘서타, 메틸페니데이트 그 약을 쓰는 게 보면 결국 우리 몸에 도파민하고 노르에피네프린을 제흡수를 하지 않게 하는 그런 약으로서 뇌의 도파민하고 노르에피네프린의 양이 좀 많아져야 된다. 그런 이론으로 지금 쓰고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게 양이 많아지는지 없어지는지는 아마 그걸 측정하기에는 아마 PET라는 그런 걸 써가지고 또 약물도 집어넣고 도파민이 있는지 많은지 노르에피네프린이 많은지 그것을 PET라고 하죠. 아니면 이 기계를 써서 또 조영제, 조영제가 또 몸에 안 좋을 거죠. PET 조영제를 써서 PET를 찍어 몸에 무리가 오니까 그래서 권하지 않는 상황이니까 우리는 몰라요. 이 약을 먹지만 도파민이 어떻게 변화가 되고 세로토닌이 어떻게 변화가 되고 노르에피네프린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약을 쓰고 있다는 얘기죠. 좀 어떻게 보면 재미없는 사실이죠. 자, 또 자꾸 댓글 그러는데 댓글 정말 절실한 분들이 쓴 댓글을 보니까 약에 의존하지 말고 운동을 하자. 자, 스트레스를 좀 관리를 하자. 명상을 하자. 음식을 또 잘 먹자. 그런 말이 다 나옵니다. 자, 결론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건강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물론 좀 짧은 소견이지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흔히들 건강을 스트레스 조절이죠. 재미있는 삶이 어디 많이 있겠어요. 항상 스트레스를 깔고 사는 지금 현대인들 스트레스 조절을 좋습니다. 여러 가지 있잖아요. 명상이라든가 그렇죠. 어떤 자기만의 어떤 스트레스 푸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운동이다. 운동. 정말로 많이 걸어서 물론 이 스트레스 운동 다 이렇게 연관돼 있죠. 많이 걷고 또 어떤 분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운동을 해서 또 운동을 하면은 어떻게 돼요? 어떻게 근육량이 없는 분들은 근육량이 좀 많아지는 것이고 너무 좀 뚱뚱한 분들은 또 살을 좀 빼가지고 자기의 자존감을 높이는 그런 방법이 되겠죠. 또 근력이 좋아지니까 그렇잖아요. 몸이 좋아지는 거죠.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 정신과 육체, 제가 생각하는 그런 좀 뭐 재밌게 생각, 뭐 이론론, 이혼론이라는 말 있잖아요. 이론론은 육체를 근본으로 해서 정신과 같이 이론화 시키는 거죠. 정신과 육체는 한 가지다. 제가 볼 때는 정신이 아무리 잘도 육체가 약해지면 정신도 약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육체를 먼저 보죠. 근데 뭐 동양적인 사고 방식이죠. 이론론은. 이론론은 약간 서양적인 사고 방식이에요. 자, 정신과 육체는 분리할 수 있죠. 뭐 이데아론 있잖아요. 뭐 천국은 따로 있고 지금 여기 따로 있고, 그런 정신과 육체. 제가 볼 때는 이 육체가 건강해야 정신도 건강한데,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그런 정신과 약을 쓰는 그런 분들은 이게 옛날에는 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프로이드의 심리학, 뭐 융의 뭐 이렇게 정신, 약간 그런 책들에 매료가 돼가지고 근데 정말 어렵더라고요. 뭐 읽어도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하여간 그런 어떤 약에 의존하지 않는 그런 어떤 인지 행동 장애를 또 치료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정신적인 그런 상담, 그다음에 뭐 행동 치료, 그런 게 있었는데, 요즘 그 정신과 쪽에서는 좀 이건 생물학적인 문제니까 이런 것을 이런 신경 전달 물질 조절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무조건 약을 먹이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제가 볼 때는 정신적인 약을 먹여서 육체를 한다. 조금 아까도 말씀드린 그 모노아민 그 가설에 의해서 보면은 이게 맞을 수 있겠는데, 만약 그 가설이 문제가 있다, 또 그 가설이 무너지다 그러면은 이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은 육체를 튼튼히 만들어야 정신이 올바르지고 튼튼해진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야, 스트레스 조절, 운동, 또 하나가 뭡니까? 영양제죠. 주위에 보면은 정말로 뭐 몸이 뭐 안 좋았던 그런 정신적인 뭐 우울감, 뭐 ADHD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뭐 친구들이나 뭐 그런 어른들 정말로 음식, 빵, 특히 빵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빵, 인스턴트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점점 살이 찌나요. 그런 어떤 이런 정신과 약도 좀 살이 찌는데, 거기에 또 먹는 것까지 막 폭식하고 뭐 여러 가지 빵, 라면, 뭐 음료수, 콜라, 사이다 먹다 보면 살이 더 찌고, 그러면 더 이쪽 그 증상이 나타났는데, 정말 제대로 된 영양소, 제대로 된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음식, 제대로 된 한식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제대로 된 음식을 먹으니까 살이 빠지면서 정신이 올바로 되는 경우가 꽤 많이 볼 거예요. 이런 경우 굉장히 많으니까 정말 그 영양적인 문제, 이 영양적인 문제, 그래서 영양, 스트레스 조절, 운동, 이 세 가지가 잘 조절이 되면은 이것을 뭐 암 학회에서도 이렇게 이런 것을 이렇게 권장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다가 더 붙여서 딱 한 가지만, 척추를 저는 척추 유튜브니까 척추를 얘기 않고 하면은 안 되겠죠. 제가 정말 진짜 안타까운 것이, 그런 ADHD, 뭐 정신적인 우울감 그런 경우 척추를 바로 피면은 정말 호전되는 게 굉장히 많이 됩니다. 근데 정신과 약을 오래 먹은 경우는 잘 안 돼요. 먹으려고 하는 경우, 복용하려고 하는 경우, 또는 얼마 안 된 경우, 진짜 뭐 한 달 이내, 뭐 석 달 이내, 그런 경우 굉장히 치료가 잘 됩니다. 척추만 골반 내리고 구분 등만 펴도 이런 우울증, 뭐
이건 ADHD는 뭐 어떤 정신적인 문제보다도 어떤 그런 성향이니까. 하지만 그런 몸이 어떻게 보면 척추가 좋아지면은 또 내 몸이 건강해지면은 정말 어떤 그 정신적인 문제도 같이 좋아지는 경우가 누누이 경험하고 있으니까. 자, 스트레스 조절, 운동 열심히 하고 영양, 운동하면서 햇빛도 봅시다.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 뭐 주사로 뭐 한다고 이제 뭐 부작용도 좀 또 나타나잖아요. 이런 것은 정말 우리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잘 하시면서 이 척추를 바로 세우자. 그러면 이런 병들을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지나갈 수 있지 않을까. 자, 정가의 부도를 좀 가져왔습니다. 항상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정이 충만하면은 기운이 세지고, 이 기운력이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신경 전달 물질. 기운이 세지면은 신명, 정신이 맑아진다. 이게 명제입니다. 대명제. 반대로 정이 허하면 기소, 기가 작아지고 적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신, 불명. 자, 조금 좀 이해 가시죠? 이제 몇 번 하다 보니까 정, 뼈꼬리입니다. 뼈가 뼈꼬리 충만하면은 기, 신경 전달 물질도 기니까 기가 튼튼해진다. 장, 뭐 양이 적고 뭐 도파민이니 세로토닌이니 노르에피네프린 그런 게 다 이 안에 들어가는 거지. 기운이 세지고, 기운이 세지면 정신이 맑아진다. 반대로 정이 하면 뼈골이 빠지면 기운이 작아지고 신경 절단 물질이 진짜 아니라 작아지고 적어지는 거죠. 정신이 막지 못하다. 이것을 봤을 때, 자,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척추가 틀어지고 몸이 허해서 뼈골이 빠져가지고 정말 뭐 골반이 올라가고 등이 굽은 상태에서 그렇습니다. 뭐 기운도 없고 뼈골도 빠지고 몸도 많이 아프지.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우울증도 오죠. 우울증도 오고 정말로 여러 가지 뭐 정신적인 문제가 올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화학약, 합성 마약에 의존해가지고 코가 딱 끼어버리면은 진짜 평생 동안 고생할 수도 있으니까 먼저 죄를 먼저 생각해서 뼈골을 채우자. 그러면은 몸도 튼튼해지고 정신이 맑아진다 라는 것을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